그가 내게 던진 마지막 말은 칼날보다 차가웠다.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여자야? 5년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내서 내게 뭘 얻어내려 했지. 그의 눈빛은 낯선 이방인을 보듯 차가웠고 나는 그 눈 속에서 내가 바쳐온 5년이란 세월이 한낱 하찮은 먼지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그 먼지가 되어 나는 그가 새롭게 기억해낸 삶의 풍경에서 깨끗이 지워졌다. 그가 다시 얻은 화려한 세상은 나 같은 존재가 설 자리가 없었다. 단 한순간에 나는 그에게 잊힌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나를 잊어버린 이 남자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그리고 지금 나는 이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 50층 높이의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 있다.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불빛들은 마치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지만 내 눈에는 아무런 감흥도 일으키지 못한다. 내 손가락에 감겨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차갑고 발밑에는 수십억짜리 페르시아 양탄자가 깔려있다. 사람들은 나를 미다스의 손을 가진 사업가라고 부른다. 내가 손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이 황금들이 사실은 내 심장을 깎아 만든 차가운 조각들이라는 것을. 이 모든 부와 성공은 5년의 배신과 고통 위에서 쌓아 올린 탑이라는 것을. 내 이름은 윤서연, 올해 41. 사람들은 내게 가진 것을 다 가졌다고 말하지만 나는 안다.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 따스한 마음을 나눌 사람,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주는 관계. 그 모든 것은 5년 전 그가 나를 내쳤던 그날 밤 함께 사라졌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가 기억을 잃었을 때의 나는 그저 그의 삶에 잠시 머물렀던 임시 거주자였고 그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마자 나는 아무 말 없이 쫓겨나야 하는 침입자였을 뿐이니까. 오늘도 나는 이 넓은 집에서 홀로 밥을 먹는다. 밥을 먹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의무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지 모를 만큼 무미건조한 행위. 5년 전 그와 함께 살던 좁은 집에서는 김치찌개 하나만으로도 웃음꽃을 피웠는데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내 삶에는 온기가 있었다. 나는 그의 아침을 챙겨주고 밤에는 그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그는 내게 온전히 의지했고 나 역시 그를 돌보는 일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를 처음 만난 날은 늦가을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낡은 상가 건물 옥탑방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던 나는 그날따라 유독 손님이 없었다. 눅눅한 공기, 축축한 흙냄새, 그리고 무겁게 짓누르는 고독감. 그때 나게 필요한 건 누군가와의 따뜻한 눈맞춤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 앞에 나타난 것이 그 남자였다. 그는 빗속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옷은 고급스러워 보였지만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잘생긴 윤곽은 숨길 수 없었다. 나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공포와 길 잃은 아이 같은 불안함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 어떤 신도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를 만나기 전 내 삶은 한 폭의 정물화와 같았다. 잔잔하고 고요하며 아무런 극적인 변화도 없는 29의 나는 서울의 한 작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꽃집의 주인이었다. 화려한 꽃들보다는 들꽃이나 소박한 풀잎을 더 좋아했고 손님들에게는 유행하는 꽃다발 대신 그들의 이야기에 어울리는 꽃 한 송이를 건네곤 했다. 내 수입은 그저 옥탑방 월세와 끼니를 해결할 정도였지만 나는 그 소박함 속에서
나름의 평온을 찾고 있었다. 내 일상은 아침 일찍 일어나 꽃시장에 가는 것으로 시작해 가게 문을 열고 늦은 밤까지 꽃을 다듬는 것으로 끝났다. 가끔 단골 손님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의 작은 행복이었다. 그 외의 시간은 철저히 혼자였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을 했고 바쁜 삶 속에서 서로의 거리는 멀어졌다. 가족들과도 잦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나는 딱히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외로움을 느낄 틈 없이 내 삶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으며 안전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었다. 누군가와 깊이 교감하고 싶은 갈망, 내 안에 묻어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욕구. 그것은 마치 오래된 빈집에 켜켜이 쌓인 먼지처럼 눈에 띄지 않게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 빈 공간을 꽃으로 채워보려 했지만 꽃은 아름다웠지만 침묵했다. 그 침묵은 때때로 나를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몰아넣었다. 나의 꿈은 거창하지 않았다. 그저 이 작은 가게를 꾸려가면서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를 만나 소박한 가정을 꾸리는 것. 사랑하는 이와 함께 아침을 맞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꿈이었지만 내게는 그 어떤 성공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나는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다. 인위적인 웃음이나 텅 빈 대화가 아닌 진심이 담긴 따뜻한 시선과 손길이 필요했다. 그 무렵 나는 자주 상상하곤 했다. 만약 내 앞에 나타날 운명의 사람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화려하고 멋진 사람보다는 내 초라한 옥탑방에 편안하게 앉아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단순함을 이해하고 내가 가진 외로움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나는 그저 그런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를 만났던 그날,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하루 종일 내린 비는 그치지 않았고 길바닥은 온통 무릉덩이로 변해 있었다. 가게 안의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바깥 세상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어두웠다. 그때였다. 나는 가게 문을 잠그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가 빗물에 반사되어 번뜩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쓰러져 있는 사람. 처음에는 그저 취객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핏자국이 빗물에 희석되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의식이 없는 듯 보였지만 희미하게 들려오는 신음소리는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 낯선 사람의 일에 엮이고 싶지 않은 현실적인 두려움과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윤리적인 양심이 충돌했다. 하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그의 모습은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 같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내버려진 듯한 처량함. 그 공허한 눈빛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에게서 나는 내가 가진 외로움과 비슷한 종류의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 순간 나는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내 삶의 빈 공간을 채우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위험한 선택이 될 줄 알면서도 나는 결국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내 삶의 정물화는 깨지기 시작했다. 그를 내 옥탑방으로 데려오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겨웠다. 젖은 몸은 무거웠고 의식을 잃은 그는 축 늘어져 있었다. 낑낑거리며 그의 한쪽 팔을 어깨에 메고 다른 팔로는 허리를 감쌌다. 비는 쉴 새 없이 쏟아졌고 나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겨우 비탈길을 올랐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내 심장은 불안과 알 수 없는 흥분으로 요동쳤다. 겨우 문을 열고 그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다. 낡은 옥탑방은 습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다. 나는 그를 작은 침대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겨냈다. 그의 몸은 탄탄했지만 온몸에 멍자국과 긁힌 상처들이 가득했다.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내자 깊게 베인 상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상자를 찾아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다. 전문적인 처치는 아니었지만 내 정성이 담긴 간호였다. 그날 밤 그는 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누군가의 이름, 그리고 도망쳐라는 절박한 외침. 나는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다. 열이 오를 때마다 물수건을 갈아주었고 그의 불안한 숨소리를 들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왜 이런 모습으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내 안의 어떤 감정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어떤 강렬한 이끌림이었다. 마치 내가 가진 외로움이 그가 가진 상실감을 알아보는 것처럼 이틀이 지나서야 그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동자는 혼란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여긴 어디죠, 당신은?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물음에는 어떤 경계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순수한 불안함. 그 자체였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가 쓰러져 있던 장소, 내가 그를 발견한 경위, 그리고 그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다는 사실까지. 그는 내 말을 듣는 내내 멍한 표정을 지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지만 동시에 저항할 힘도 없다는 듯. 나는 그에게 임시로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나의 옛 친구 이름이었다. 그는 그 이름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강민준이라고 나지막이 되뇌일 뿐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심지어는 밥을 먹는 방법, 신발끈을 묶는 방법 같은 사소한 것들조차도 어려워했다. 마치 어린아이가 되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배워야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보호자이자 선생이자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와 함께하는 삶은 불편했지만 동시에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식사를 챙기고 그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 병원에 데려가고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도 가봤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나는 그를 돌보는 일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꽃집은 점점 소홀해졌고 단골 손님들은 발길을 끊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는 내가 전부였고 내게는 그를 돌보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의미가 되었다. 어느 날 밤 그가 잠든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었다. 그는 고마워요, 서연 씨,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내게 감사를 표현한 순간이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텅 비어있던 내 마음속 공간이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만족감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감정의 시작이었다.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그 시작이 나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비극의 씨앗이라는 것을.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한낱길 잃은 이방인이었던 그를 내 전부를 걸고 지켜내야 할 내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의 기묘한 동거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다. 첫 1년은 그가 일하러 버린 기억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으로 가득했다. 나는 신문과 인터넷을 뒤졌고 실종자 게시판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 그의 가족, 친구, 직업에 대한 어떤 단서도 없었다. 나는 점점 지쳐갔고 그와 함께하는 일상에 익숙해져 갔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기적인 바람을 품게 되었다. 그의 과거가 밝혀지는 순간 그는 내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민주는 몸과 마음이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았던 그가 점차 총명함을 되찾아갔다. 나는 그에게 내 꽃집이를 가르쳐 주었고 그는 놀랍도록 빠르게 꽃꽂이 기술을 익혔다. 그의 손은 섬세했고 미적 감각은 탁월했다. 그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조합과 색감을 발견해내곤 했다. 덕분에 내 꽃집의 분위기는 한층 더 특별해졌고 단골 손님들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하지만 깊게 사랑으로 변해갔다. 민주는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본성에는 다정함과 배려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매일 아침 내가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꺾어 내 머리맡에 놓아두었고 내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눈빛을 읽었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았다. 그와 함께하는 삶은 내게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과 충만함을 가져다 주었다. 옥탑방은 비록 좁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궁전이었다. 나는 민준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고 그는 서툰 솜씨로 나를 위한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주곤 했다.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따뜻한 밥, 마주보는 눈빛, 그리고 끊이지 않는 웃음. 가끔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묻곤 했다.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의 당신이 나겐 가장 소중해. 나는 진심이었다. 과거의 그는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었다. 내게는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는 민준만이 중요했다.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었다. 서로의 곁을 지키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미래를 함께 꿈꿨다. 나는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찾았고 그는 내게서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가끔 잠꼬대처럼 알아듣지 못할 비즈니스 용어를 내뱉기도 했고 고급 승용차를 보고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들이 그저 우연한 기억의 파편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5년째가 되던 해 그의 변화는 미묘하지만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꽃집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밤마다 내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검색했고 종종 심각한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곤 했다. 그는 내게 미안하다고 했다. 서연아,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것 같아. 나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불안한 예감이 내 마음을 짓눌렀다. 어느 날 그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만약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지금의 민준이 좋아. 하지만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의 질문 속에는 이미 그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는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우리 사이의 작은 행복을 집어삼킬 거대한 괴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 괴물이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변화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예전에는 꽃집에서 나와 함께 보내는 소박한 시간이 행복이라고 말했던 그가 이제는 나에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복잡해라고 말했다. 그의 말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밤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알 수 없는 도표와 숫자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그는 그냥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어 라고만 답할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내게 머물지 않았다. 나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만들어준 된장찌개나 김치볶음밥을 맛있게 먹지 않았다. 입맛이 없다며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이 잦아졌고 그의 휴대폰은 늦은 밤에도 계속해서 울려댔다. 나는 그에게 휴대폰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 그는 어쩌다 주웠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 휴대폰은 분명 값비싼 최신 기종이었다. 그 휴대폰은 우리 둘만의 아늑한 세계에 갑작스레 들이닥친 외부인이었다.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우리 괜찮은 거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나를 꽉 안아주며 괜찮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창밖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 그림자는 바로 그의 과거였다. 어느 날 밤, 나는 잠결에 낯선 목소리를 들었다. 민준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네, 회장님, 기억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랜 시간 연락을 못 드려서. 네,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요.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회장님, 기억이 돌아왔다. 정리, 그 단어들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나는 그가 말하는 정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나였다. 우리들의 5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민준에게 물었다. 어제 밤에 전화했어. 누구한테? 민준은 잠시 눈을 피하더니 곧 차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나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내가 알던 민준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건조했으며 마치 기계가 말하는 것 같았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후계자였고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으며 그동안 그의 가족들은 그를 찾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내 심장은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되어갔다. 나는 그의 말을 막고 싶었다. 민준, 아니,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나는 그저 당신과 함께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본명과 가족의 이름,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이름까지 술술 읊었다. 그의 눈에는 내가 알던 순수한 사랑의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을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야망만이 가득했다.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해. 그가 말했다. 그 말은 마치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낯선 얼굴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그는 5년 전 내가 발견했던 그 가엾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야심을 품은 차갑고 냉정한 사업가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나를 위한 자리가 없었다.
그동안의 모든 행복과 사랑은 그의 기억 상실이라는 일시적인 현상에서 비롯된 가짜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나를 덮쳤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내 앞에 선 그는 이미 내가 사랑했던 민준이 아니었으니까. 그가 모든 것을 털어놓은 다음 날 아침,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경호원들이었고,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민준과 똑같은 얼굴을 한, 그러나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자였다. 민준의 아버지, 강 회장이었다. 강 회장은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더니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이 내 아들을 감금하고 있었나?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내 아들 곁에.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나를 향한 가장 잔인한 배신이었다. 나는 그의 곁에서 5년을 보냈다. 그가 기억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나는 그의 손발이 되어주었다. 그의 아픈 몸을 돌보고 그가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쳤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는 내게 가족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는 그의 진짜 가족 앞에서 나를 침입자이자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감금한 적 없어요. 그저 아프고 기억을 잃은 사람을 도왔을 뿐이에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꿋꿋이 말했다.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도와, 당신 같은 여자가 목적이 뭐였는지 뻔하군. 돈인가 아니면 우리 가문에 빌붙으려 했나. 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나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외면하고 있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외면은 강 회장의 모욕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었다. 민준, 당신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민준은 마침내 나를 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원래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내가 제자리를 찾은 것뿐이야. 그는 우리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단어는 이미 과거의 유령일 뿐이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나를 끌어내라고 손짓했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5년간의 사랑과 추억이 담긴 이 좁은 옥탑방에서 나는 순식간에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경호원들은 거칠게 내 팔을 잡아 끌었고 나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들의 손에 이끌려 옥탑방 문을 나섰고 낡은 계단을 내려갔다. 뒤를 돌아보니 민주는 창문 앞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처음 그를 발견했던 그 장소에서 그는 나를 마지막으로 외면했다. 그들은 내 손에 돈뭉치가 든 봉투를 쥐어주었다. 이 돈이면 당신의 입을 막기에 충분하겠지. 앞으로 내 아들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 만약 한 번이라도 더 나타난다면 그때는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거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다. 나는 그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다. 나는 당신들 돈 필요 없어요. 당신들이 내게서 앗아간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 나는 거리로 나왔다. 쏟아지는 비 대신 내 눈에서는 빗물보다 더 차가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갈 곳이 없었다. 5년 동안 나는 오직 그만을 위해 살았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제 그 중심이 사라져 버렸다.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껍데기였다. 온몸이 젖은 채 나는 그저 하염없이 걸었다. 세상은 나를 버렸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나를 버렸다. 5년의 세월은 한낱 거짓말이었고 나의 사랑은 한낱 망상에 불과했다. 나는 길거리에 버려진 한 마리 들개처럼
세상의 냉정함과 비정함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날 이후 나는 세상의 가장 깊은 바다까지 떨어졌다. 모든 것을 잃은 채 나는 잠시나마 노숙자처럼 거리를 배회했다. 옥탑방에서 내쫓긴 후 나는 갈 곳이 없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오직 민준만을 중심으로 살았기에 내게는 돌아갈 집도 기댈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휴대폰은 이미 고장난 지 오래였고 손에 쥐고 있던 몇 푼의 돈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나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고 차가운 공기와 비바람 속에서 온몸이 떨렸다. 가장 힘든 것은 배고픔이나 추위가 아니었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5년의 추억이 한낱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사실이었다. 그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는 나를 속였다. 아니, 어쩌면 그조차도 모르는 진실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가 마지막에 나에게 보였던 차가운 눈빛과 외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현실이었다. 나는 사랑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존엄성까지 모두 잃어버렸다. 어느 날 밤 나는 낡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고 나는 더 이상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나에게 한 노인이 다가왔다. 그는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젊은 친구, 여기 앉아있으면 감기 걸려. 그가 내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눅눅해진 빵 한 조각을 건넸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내 손에 억지로 그것들을 쥐어주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한 번쯤은 밑바닥을 봐야 다시 올라갈 힘이 생기는 법이지.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꽁꽁 언 마음을 녹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빵을 개걸스럽게 먹었고 커피를 마셨다. 그제야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문득 민준을 향한 증오와 슬픔을 넘어선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그것은 바로 오기였다. 나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나를 버린 그 남자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몸을 씻고 며칠 동안 길거리를 헤매며 일자리를 찾았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부터 시작해 낮에는 공사장에서 자비를 했다.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씨는 나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나는 잠을 줄여가며 경제 관련 서적과 뉴스를 읽기 시작했다. 민준이 밤마다 보던 그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을 나는 이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것이 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노투자가의 눈에 띄게 되었다. 내가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는 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젊은 처자의 눈에 불꽃이 보이더군. 그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야. 그는 내게 소액의 투자를 제안했고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밤새도록 시장을 분석하고 그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무섭게 성장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에 순진하고 나약한 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철저히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이성과 논리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사람을 믿지 않았고 관계에 연연하지 않았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성공에 대한 갈망뿐이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내 작은 투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나는 사업체를 인수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나의 이름은 경제계의 신성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나의 성공은 민준에 대한 복수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 증명하고 싶었다. 5년의 배신과 고통이 나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그 어떤 남자에게도 그 어떤 관계에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 나는 내가 버려졌던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나만의 왕국을 세웠다. 그러나 그 왕국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할 뿐. 그 안에는 텅 빈 왕좌만이 남아 있었다. 성공의 탑은 생각보다 차갑고 공허했다. 나는 3년 만에 성공한 사업가로 불리며 매일매일 숨막히는 일정 속에서 살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회의를 주재하고 밤늦게까지 계약서를 검토했다. 사람들은 나를 철의 여왕이라 불렀다. 웃음기 없는 얼굴, 타협 없는 태도, 그리고 압도적인 추진력. 내 모든 행동은 감정 없이 계산된 것이었고 나는 그런 나 자신에게 익숙해져 갔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일과 성공뿐이었다. 주말에는 골프를 치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식사를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두려워했지만 아무도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 역시 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거나 혹은 나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들이었다. 사랑은 사치였고 신뢰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나는 50층 높이의 펜트하우스에 살았다. 집 안에는 값비싼 예술품들과 명품 가구들이 가득했지만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밤이 되면 나는 종종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화려한 풍경은 내가 예전에 살던 옥탑방의 작은 창문으로 보던 풍경보다 훨씬 더 공허했다. 옥탑방 창문 너머로는 소박한 풍경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민준과 함께 쌓아 올린 따뜻한 추억이 가득했으니까 사람들은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어린 나이에 거대한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으니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5년 전 그날의 악몽을 꾸었다. 그가 나를 외면하고 경호원들이 나를 끌어내던 순간 그리고 내 손에 쥐어주려 했던 돈 봉투. 그 기억들은 마치 썩은 뿌리처럼 내 심장 깊숙이 박혀 있었다. 나는 그 뿌리를 뽑아내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더 깊게 파고들 뿐이었다. 나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와 진심으로 교감하고 싶다는 갈망에 시달렸다. 내 성공의 이면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날카롭게 판단을 내리던 나는 집에 돌아와 홀로 차가운 침대에 누울 때면 한없이 작아졌다. 나는 성공했지만 5년 전에 나는 그에게 사랑받는다는 이유만으로도 훨씬 더 충만한 삶을 살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다. 그때 우연히 켜진 TV 뉴스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K그룹 강민준 회장, 아시아경제포럼 기조연설. 화면 속의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위엄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능숙하게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사람들은 그에게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느꼈다. 나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5년 전, 내 옥탑방에서 밥 먹는 법을 서툴게 배우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작은 습관들. 그것들은 내가 5년간 사랑했던 그 남자, 강민준의 것이었다. 나는 TV를 꺼버렸다. 분노나 슬픔보다는 텅 빈 허탈감이 나를 덮쳤다.
나는 그를 위해 5년을 바쳤지만 그는 단 5분 만에 나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살던 세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나의 고통과 희생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나는 침묵 속에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강민준, 당신은 행복한가요? 당신의 그 화려한 삶은 내가 버려진 비극 위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나를 감쌀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의 성공은 그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정작 나는 그를 뛰어넘을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고 그 그림자는 나를 끝없이 갉아먹고 있었다. 이 모든 부와 명예는 내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화려한 포장에 불과했다. 그와의 재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나는 K그룹이 주최하는 아시아 경제 포럼에 특별 연사로 초청받았고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의 회사 행사에 가는 것은 내게 일종의 도전이자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행위였다. 나는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가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행사장은 화려했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내가 5년간 그를 위해 숨죽여 살았던 그 옥탑방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서 있었다. 나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올랐다.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의 성공 전략과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청중들은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고 나는 그들의 눈에서 존경을 읽을 수 있었다. 연설이 끝난 후 나는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건넸다. 그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나는 그를 보았다. 그는 홀로 떨어져 서 있었고 그의 눈은 오직 나만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후회를 읽었다. 그는 내가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마침내 마주섰다. 나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서연아, 맞지 윤서연. 그의 목소리는 5년 전 내게 제자리로 돌아가야 해 라고 말하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혼란스러움이 묻어났다. 나는 그의 말에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네요. 강민준 씨, K그룹 회장님이시라더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나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평온했다. 감정 없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던지는 사무적인 말투였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후회나 동정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이 재회가 나를 더 이상 흔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내 차가운 반응에 당황한 듯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는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의 손에 들린 결혼 반지를 바라보았다. 강 회장님, 결혼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내 말에 그는 자신의 손을 황급히 숨겼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강 회장님, 말씀 나누실 분이 아닙니다. 윤서연 대표님께는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준의 측근이었다. 그들의 말은 5년 전 강 회장이 내게 돈 봉투를 건네며 했던 말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그들의 행동은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지우려 하는 것 같았다. 민준은 그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손짓했다. 잠깐만요, 서연아. 나 정말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게는 이미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었으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미안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당신의 기억을 찾았고 당신의 삶을 되찾았을 뿐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였든 그것은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겠죠. 내 말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우리의 관계가 처음부터 불행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운명이었음을 말하고 싶었다. 내가 그를 5년간 사랑했던 만큼 그는 나를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만이 내게 남은 유일한 진실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감정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얼굴은 혼란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나는 꿋꿋하게 걸어 나갔다. 이 재회는 나를 과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이다. 그와의 재회는 내게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사과나 후회를 기대하지 않았다. 나의 성공을 보여줌으로써 그에게 일종의 복수를 하려 했지만 막상 그를 다시 마주하고 나니 모든 것이 허무했다. 그의 표정에서 읽어낸 혼란과 죄책감은 내가 5년간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었다. 나는 그저 그를 동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순수한 모습을 버려야만 했던 가여운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홀로 와인 한 잔을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더 이상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혀있지 않았다. 나는 그를 미워하는데 내 감정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성공은 그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위해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화분 하나를 사서 내 사무실 창가에 두었다. 그것은 이름 모를 들꽃이었다. 5년 전 민준이 내 꽃집에서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다. 나는 그 꽃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내가 잃지 않은 순수함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나는 여전히 사랑을 믿지 않았고 관계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었다. 내 삶은 여전히 외로웠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예전의 외로움과는 달랐다. 예전의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라면 지금의 외로움은 선택에 의한 고독이었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밤늦도록 책을 읽었고 가끔은 홀로 영화를 보러 갔다. 내 삶은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얼마 후 나는 K그룹과의 비즈니스 협력 제안을 받았다. 그들은 내가 운영하는 회사와의 합병을 제안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강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이룬 모든 것은 저만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들의 세상에 편입될 필요는 없다고요. 나의 거절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그의 세상에 속하지 않겠다는, 나만의 삶을 살겠다는 확고한 선언이었다.
나는 여전히 강 회장이라는 남자의 존재를 알고 있다. 그의 소식은 종종 뉴스를 통해 전해진다. 그는 여전히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고 그의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그의 삶은 완벽해 보이지만 나는 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를 통해 얻었던 그 순수한 사랑과 평온함은 그 어떤 돈과 권력으로도 다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오늘도 홀로 이 넓은 집에 돌아왔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창가에 놓인 들꽃 화분을 바라본다. 꽃잎은 여전히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피어 있다. 나의 삶도 이와 같았다. 비록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5년의 비극이 남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있다. 나는 그 흔적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슬프지 않다, 다만. 때때로 문득 떠오르는 그때의 기억들. 따뜻했던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후의 공허함이 나를 씁쓸하게 만들 뿐이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에게 가장 충실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